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사는 20대 후반의 여성입니다. 현재 엄마와 아빠, 저, 이렇게 셋이 함께 살고 있어요. 언니가 하나 있는데 언니는 결혼해서 자기 가족과 함께 살고 있고요. 저는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결혼을 앞둔 예비 신부였습니다. 이렇게 과거형으로 말하는 걸 보면 아시겠지만 이제는 그 결혼이 깨진 상태고 말이죠. 뭐, 저는 깨졌다고 생각해요. 다시 할 생각이 없으니 말입니다. 오늘 이곳에 사연을 보내게 된 것도 다 제가 결혼이 어떻게 깨지게 되었는지를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해드리기 위해서 보내게 되었어요. 저는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는데 지나고 보니 남들에게는 굉장히 재미있는 이야기일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저도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털어내고 싶기도 했고 말이죠. 일단 이 이야기를 시작하려면 남자친구와 제가 어떻게 만났는지, 그리고 남자친구와 저의 집안 환경은 어떤지 그런 이야기부터 시작해야겠네요. 남자친구와 저는 같은 대학, 같은 과를 졸업했습니다. 흔히들 이야기하는 CC. 네, 캠퍼스 커플이었어요. 저도 남자친구도 대한민국에서 가장 좋다는 대학을 나왔거든요. 나름 그 안에서 선남선녀라는 소리를 들으며 오래 연애를 했습니다. 물론 중간에 싸우고 헤어지고 뭐 그런 고난과 역경은 남들처럼 다 있었어요. 하지만 어찌되었든 저희는 다시 만났고 그렇게 5년이 넘는 긴 연애 끝에 당연히 자연스럽게 결혼 이야기도 오가는 사이로 발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연애하는 동안 저도 남자친구의 집안에 대해 한 번도 물은 적이 없었고 그건 남자친구도 마찬가지였어요. 하지만 왜 한 사람을 오래 만나다 보면 유추할 수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지나가듯 알게 되는 정보들도 있고 말이죠. 그래서 알 수 있었습니다. 남자친구 집안은 남자친구의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누나, 네 식구가 모두 다 서울대를 나왔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남자친구가 지나가듯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우리 집은 다들 우리 학교를 나와서 마지막 타자인 내가 너무 부담스러웠거든. 그런데 우리 학교 붙어서 정말 다행이었어. 그래서 남자친구네 집안 식구들 모두가 저희 학교를 나왔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건 외에는 남자친구의 집안 사정에 대해서 아는 건 없었어요. 뭐 물론 서로 은연중에 알고 있었던 건 있긴 할 겁니다. 저나 남자친구나 하고 다니는 거나 쓰고 다니는 걸로 봐서는 같은 과 동기들도 꽤 사는 집 아들, 딸들이다 이런 말들 아무렇지 않게 한 거 보면 원래 그런 건 굳이 우리 집이 이렇다 저렇다 말하지 않아도 티가 나는 법이잖아요. 그래서 남자친구의 집안도 어느 정도 이상이겠거니 뭐 그 정도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게 중요해서 만난 것도 아니었습니다. 저는 원래 어렸을 때부터 그다지 욕심이 많지 않은 편이었기 때문에 그런 조건들을 보고 사람을 만난다거나 결혼을 결정하지는 않은 성향의 사람이었거든요. 저는 남자친구도 그럴 거라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아니었지만 말이죠. 학교를 졸업하고 남자친구는 국내 굴지의 대기업에 아주 좋은 조건으로 취직했어요. 그리고 저도 남자친구만큼의 좋은 조건은 아니었지만 회사는 남자친구만큼 좋은 회사에 좋은 연봉을 받고 취직했고요. 사회생활을 시작하고 얼마 되지 않았을 때는 서로 바쁘고 또 자리를 잡아야 하니 결혼에 관해 이야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요즘 20대 때 결혼하면 조금 이르다는 말을 듣기는 하잖아요. 그래서 저도 딱히 급하게 생각하지 않았고 말이죠. 그런데 남자친구가 어느 날 결혼 이야기를 꺼내더군요. 우리 결혼할까? 벌써? 저도 모르게 그런 반응이 나갔습니다. 남자친구는 그런 제 반응에 웃었어요. 뭐, 우리 나이만 보면 이르긴 해도 우리 오래 만났잖아. 그리고 나도 너 아니면 결혼할 생각 없고. 너는 아니야? 아니, 뭐, 그렇기는 한데. 물론, 저도 결혼을 하게 된다면 당연히 남자친구와 할 생각이었습니다. 남자친구가 아닌 다른 사람과 결혼을 생각해 본 적도 없고요. 그리고 자연스러운 일이기는 했지만 제 생각보다 조금 이르기는 했어요. 그래도 뭐, 어차피 할 결혼이라면
일찍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 친언니가 결혼을 일찍 해서 일찍 아이를 낳고 지금 상당히 잘 살고 있거든요. 형부도 너무 좋은 사람이고 아이들도 너무 예쁘고 말이죠. 그래서 언니가 저에게 늘 했던 말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다 싶으면 미루지 말고 일찍 해. 안 할 거면 몰라도 할 거면 일찍 하는 게 나아. 안 나올 거면 몰라도 나을 거면 일찍 낳는 게 낫고. 자주 들었던 말이라 어느새 저도 그렇게 생각하게 된 건지 어떤 건지 아무튼 조금 당황하긴 했지만 남자친구의 결혼하자는 그 말을 그냥 수락했던 것 같아요. 뭐 대단히 로맨틱한 프로포즈 같은 게 있었던 건 아니었지만 남자친구의 저 진솔한 말이 마음에 와닿기도 했고 말입니다. 이 사람이라면 잘 살 수 있겠구나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결혼을 약속하고 양가 어르신들에게 말을 했습니다. 결혼을 전제로 만나는 사람이 있고 그 사람과 결혼하고 싶어서 인사를 시키고 싶다고 말이죠. 사실 저희 부모님은 제가 한 남자친구를 오래 만나고 있다는 사실을 아셨기 때문에 이제나 저제나 언제 인사시켜주나 은연중에 기다리고 계셨던 모양이에요. 자기네 집에 먼저 인사 가자. 그렇게 남자친구가 우리 집에 먼저 인사로 오게 되었습니다. 생각보다 소박하다. 남자친구가 우리 집을 보고 처음 한 말이었어요. 저는 그런 남자친구를 보고 웃었습니다. 그 말에 속뜻이 있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거든요. 왜? 실망했어? 아니, 그게 아니라 나도 농담이야. 제가 그렇게 반응했을 때 받아치며 웃는 남자친구의 얼굴이 어딘가 어색하다고 생각은 했지만 그냥 제가 한 농담에 당황해서 그런 거겠거니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남자친구와 저희 부모님의 첫 만남이 성사가 되었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남자친구를 굉장히 마음에 들어 하셨어요. 남자친구는 첫인상이 굉장히 강한 타입이었거든요. 덩치가 크고 서글서글해 보이는 얼굴에 웃으면 눈꼬리가 내려가서 사람이 굉장히 선해 보이는 구석이 있었습니다. 저도 그런 남자친구의 모습에 처음 마음이 끌리게 된 거고 말이죠. 사람이 참 선해 보이더구나. 그러게나 말이에요. 서글서글해 보이고 공부도 잘했다고 하고 지금 직장도 좋고 뭐 하나 빠진 곳이 없네. 우리가 사위 복은 있나 봐요. 형부도 굉장히 좋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엄마와 아빠는 자신들이 복이 있나 보다라며 굉장히 좋아하셨어요. 저도 그런 부모님의 모습을 보면서 뿌듯했고 말입니다. 우리 엄마 아빠가 자기 진짜 마음에 들어 하셔. 그래? 다행이네. 안 좋아? 왜 그렇게 기분이 다운되어 보여? 아니, 오늘 회사에 일이 좀 많아서 정신이 없었어. 그래. 하긴, 한창 바쁠 시기긴 하지. 나는 자기네 집에 언제 인사 가면 돼? 나 이거 바쁜 것만 끝나면 날짜 잡아보자. 지금은 정말 정신이 좀 없네. 빨리 결혼하자고 당장 내일이라도 할 것처럼 굴었던 남자친구가 저를 자기 부모님에게 소개해주는 걸 차일피일 미루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바빠서 회사 일이 정신이 없어서 나중으로 미루자는 남자친구의 말을 정말이지 철석같이 믿었어요. 하지만 시간이 조금 지날수록 점점 더 이상한 생각이 들기는 하더군요. 막상 결혼을 하려고 하니까 마음이 좀 그렇나? 자기도 아직 어린 것 같은가? 아니면 그 사이에 마음이 바뀌었나? 하는 여러 가지 생각 말입니다. 그래서 친구들에게 상담도 했어요. 다른 여자 생긴 거 아니야? 에이, 그 사이에 그건 아니다. 그리고 우리가 걔를 몰라. 그럴 애는 아니야. 그러면 왜 자꾸 인사시키는 걸 미루는 건데? 집에 무슨 일이 있다든지 뭐 그런 게 아닐까? 우리가 오래 봐서 알잖아. 그런 애는 아니라는 거. 하긴 그런 애는 아니지.
제 친구가 남자친구의 친구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남자친구를 잘 아는 친구들은 다들 아닐 거라고 저를 다독였습니다. 찜찜한 구석에 아예 없는 건 아니었지만 말이죠. 그러던 어느 날 남자친구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만나자고 말이죠. 며칠 연락이 없다가 온 연락이었습니다. 우리 아빠랑 자기 아버지랑 만나셨다는데? 응? 어떻게? 아버지가 사석 모임에 가셨다가 우연히. 근데 서로를 어떻게 아시고? 이야기를 듣자 하니 이랬습니다. 남자친구의 아버지가 동문 모임을 가셨나 보더라고요. 그리고 그 자리에 저희 아빠가 있었고 말입니다. 처음 만나는 사이라 서로 이것저것 이야기를 하는데 자식들이 곧 결혼할 거라는 것도 자식들의 이름을 이야기하다가 이름도 같고 학교도 같고 심지어 나이도 같음을 알게 되었다고 말이죠. 이거 무슨 운명 아니냐? 남자친구가 활짝 웃으며 그렇게 이야기하더군요. 아버지가 빨리 너 데리고 오래. 얼른 얼굴 보고 싶다고. 자기 아버님이 인상이 굉장히 좋으셨나 보더라고. 좋은 사돈 2개 생겼다면서 엄청나게 좋다고 하시던데. 저도 기분이 좋았습니다. 뭔가 느낌이 좋다고 해야 하나요? 어딘가 운명처럼 느껴지기도 했고 또 서로 제대로 된 상견례도 하기 전에 좋은 인상을 받은 것도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리고 그 일을 계기로 다시 결혼에 대한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오고 갔습니다. 저도 남자친구의 집에 인사를 드리러 갔고 말이죠. 그래, 우리 애랑은 같은 학교 같은 과라고. 네. 아버님 되시는 분도 인상이 참 좋아 보이시던데 아버님을 쏙 빼닮았네. 원래도 저는 아빠 닮았다는 이야기를 자주 듣기는 했었거든요. 그렇게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첫 만남이 이루어졌습니다. 남자친구의 집안 분위기는 저희 집과는 사뭇 다르기는 했어요. 집이 굉장히 좋았거든요. 왜 저희 집 보고 소박하다고 했는지 알겠긴 하더라고요. 그런 환경에서 자라왔으면 그럴 법했습니다. 남자친구의 아버지는 중견기업의 임원으로 계셨고 남자친구의 어머니는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수셨어요. 그리고 남자친구도 누나가 하나 있었는데 그 누나는 지금 뉴욕에서 외국계 회사에 다니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누나는 아직 한 번도 뵌 적이 없기는 해요. 아마 저와 남자친구가 결혼을 했다면 뵐 수도 있었겠지만요. 아버지가 그날 동문 모임에서 굉장히 인기가 많으시더구나. 성격이 호탕하셔서 그러신가 봐. 아, 원래 일찍부터 사회생활을 시작하셔서 어디서나 친구를 금방 사귀시는 편이에요. 사회생활을 일찍 시작했다는 그 말에 남자친구의 아버지가 고개를 갸우뚱하는 게 보였습니다. 그리고 뭔가 더 물어보려고 하셨지만 식사하라는 남자친구의 어머니의 말에 가로막혔어요. 얼마 안 가서 남자친구의 아버지가 왜 고개를 갸우뚱했는지 알게 되었지만 말이죠. 결혼에 관한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오고 가던 도중 친구가 저에게 의미심장한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에는 별로 대수롭지 않게 여겼지만 말이죠. 결혼을 이렇게 빨리 서두를 필요가 있을까? 그게 무슨 소리야? 너도 할 거면 일찍 하라는 주의 아니었어? 그리고 우리 동문 중에 결혼하는 부부 빨리 보고 싶다고 한 것도 너잖아. 그 친구는 저와 남자친구가 결혼한다고 했을 때 진심으로 축하해주면서 하루라도 빨리 하길 바랬던 친구였거든요. 저희 결혼식에 오고 싶다면서 말이죠. 그런 친구가 그런 말을 하니 어딘가 이상한 생각이 들기는 했던 것 같아요. 아니, 그게 아니고. 친구는 그렇게 이야기하며 뒷말을 삼켰습니다. 저는 궁금해서 친구를 재촉했어요. 왜? 무슨 일인데? 뭐 들은 이야기 있어? 아니, 들은 이야기는 무슨 그냥 막상 진짜 결혼한다고 하니까 우리 나이가 조금 이른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지. 더 놀다가 가도 좋겠거니 싶어서. 뭐 결혼한다고 못 노냐? 결혼해도 너희가 놀자고 하면 언제든지 나오지. 그런 제 말에도 친구는
마치 화장실을 중도에 끄는 것과 같은 찝찝한 표정을 지었고 저도 더 캐물었지만 대답은 계속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도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알게 되었어요. 이제 지금부터는 그 모든 이유와 제 결혼이 어떻게 깨지게 되었는지에 대해 이야기해드리겠습니다. 제 결혼은 다름 아닌 상견례 날 박살이 났어요. 그날 아침은 어딘가 기분이 싱숭생숭하기는 했습니다. 이제 공식적으로 양가가 만나서 두 집 자식을 결혼시키기로 약속을 하는 날인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물론 결혼식은 아니었지만 상견례를 하고 나면 어딘가 유부녀가 된 듯한 기분이 들 것 같고 아무튼 그날은 기분이 어딘가 이상했던 것 같아요. 이 옷이나. 아이고 이 양반이 여자인 나보다 훨씬 더 옷차림을 신경을 많이 쓰네. 아니, 당신이 못 봐서 그래. 얘 시아버지 될 그분이 차림새가 여간 범상치 않았다니까. 남자친구의 아버지는 굉장히 멋쟁이셨거든요. 언제나 백화점에서 다 산 것 같은 비싼 옷과 명품 신발들을 신고 다니셨고 말입니다. 사석에서 한번 그분을 뵌 적이 있었던 아빠는 그 부분이 굉장히 신경이 쓰이셨던 모양이에요. 그런 아빠가 귀여워서 웃었던 기억이 납니다. 다 좋아 보이니까 아무거나 입어도 돼. 그러지 말고 골라봐봐. 한참을 그렇게 옷을 고르다가 늦는다고 몇 번을 타박한 끝에 출발하게 되었어요. 다행히 늦지는 않았고 말이죠. 그리고 아빠의 예상대로 남자친구의 아버지와 어머니는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쓴 듯한 차림새로 앉아 계셨습니다. 물론 저희 아빠와 엄마도 이날을 위해서 백화점에서 쇼핑도 하고 여러 사람의 의견을 물어가며 정한 옷이라 별로 다를 건 없었지만 말이죠. 상견례 분위기는 상당히 화기애애했어요. 한참을 서로에 대한 안부와 저희 두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남자친구의 아버지가 문득 언니를 향해 물었습니다. 언니분도 우리 동문이시라고? 언니도 공부를 참 잘했거든요. 그래서 저희 학교를 나왔고 말이죠. 하지만 그 사실을 언니는 몰랐습니다. 저나 언니나 동문, 좋은 학교, 그런 거에 별로 신경을 크게 쓰면서 살아오지 않았기 때문이었어요. 언니가 되물었어요. 아, 네. 저랑 동생이랑 같은 학교 나왔어요. 사돈 어르신께서도 우리 집도 다 같은 학교 동문이에요. 본의 아니게 이렇게 온 집안 식구들이 같은 학교를 나왔네요. 이거 어디 가면 일부러 골라서 결혼시킨 거 아니냐고들 하겠는데요. 그때부터 어딘가 이상하다고 생각하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건 아빠도 마찬가지인 듯 했습니다. 아빠가 혹시나 하는 얼굴과 말투로 남자친구의 아버지를 향해 물었어요. 혹시 저도 동문으로 알고 계신 건 아니죠? 네? 그 말을 듣고 보니 오해를 할 수도 있었겠구나 싶더라고요. 남자친구의 아버지가 저희 아빠를 처음 만난 건 다름 아닌 동문 모임이었잖아요. 그곳에서 아빠를 처음 만난 거면 그런 오해를 할 수도 있겠다 싶어서 아차하는 생각이 들기는 했습니다. 동문 모임에서 뵀잖아요. 남자친구의 아버지가 당황한 얼굴과 말투로 저희 아빠에게 되물었어요. 당황한 건 저희 아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빠는 당황은 했지만 애써 웃으며 남자친구의 아버지에게 대답했어요. 저는 그 학교 동문이 아닙니다. 그날은 제가 같이 일하시는 분들이 그곳에 많이 계셔서 어쩌다 보니 합석하게 된 거고, 저는 고등학교밖에 안 나왔는데요. 예? 남자친구의 아버지가 당황한 말투로 되물었고 그 상견례장에는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어딘가 유쾌하지 않은 그리고 상당히 불길한 정적이었어요. 그리고 그 정적을 깬 건 남자친구의 아버지였습니다. 그니까 고졸이시라고요? 그 말투부터 이미 싸늘했어요.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아빠는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어요.
고졸이라고 밖에다가 이야기했을 때 사람들이 저렇게 나오는 반응을 말입니다. 그건 무시와 경멸이 담긴 말투와 눈빛이었어요. 그게 뭐가 문제가 되나요? 분위기를 빨리 읽은 제가 차갑고 낮지만 그래도 예의는 잃지 않은 선에서 물었습니다. 어쩌면 그 뒤에 상황이 오지 않았더라도 남자친구의 아버지의 그 첫마디와 시선에서 이미 저는 그 결혼을 하지 않기로 마음의 결정을 내렸을지도 몰라요. 물론 그 뒤에 일어난 엄청난 일들이 있기는 했지만요. 당연히 문제가 있지. 남자친구의 아버지는 여태 지었던 표정, 여태 보여줬던 말투와는 전혀 다른 표정과 말투였어요. 흡사 다른 사람을 보는 듯 했습니다. 저는 언니의 표정이 슬쩍 일그러지는 것도 그때 봤던 것 같아요. 언니는 아빠를 무시하는 걸 세상에서 가장 싫어했거든요. 어렸을 때 그런 사람들을 많이 봐서 그랬다고요. 뭐가 문제인지 알 수 있을까요? 언니가 정중하게 되물었습니다. 하지만 언니의 표정은 그 누구보다 어두웠어요. 이 결혼은 없던 걸로 해야겠습니다. 네? 아빠가 정말 어이가 없다는 듯 되물었습니다. 아빠뿐 아니었어요. 저도, 언니도, 엄마도. 정말이지 우리 가족 모두가 어이가 없다는 얼굴로 남자친구의 아버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반면 남자친구는 뭔가 생각에 잠긴 얼굴이었고 남자친구의 어머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남자친구의 아버지에게 저희 아빠가 되물었어요. 이유가 제가 고졸이라서입니까? 그걸 꼭 들으셔야겠어요. 저희도 납득할 만한 이유가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면 말씀드리죠. 네, 고졸이라서입니다. 저는 쪽팔려서 고졸이랑은 사도 못 맺습니다. 우리 집안이 어떤 집안인데 대대로 서울대 아닌 사람이 없는 집안입니다. 저희 아버지도 서울대시고 제 동생들도 다 서울대예요. 그런데 고졸 사돈이라니요. 제 눈에 흙이 들어가도 그럴 일은 없습니다. 쪽팔린다. 그 한마디가 주는 임팩트는 상당했어요. 저는 물론이고 저희 엄마, 아빠, 언니 모두가 그 한마디에 굉장히 상처를 받았으니 말입니다. 저도 저희 아버지를 그렇게 이야기하는 집안에 시집갈 생각은 추호도 없었습니다. 남자친구가 아무리 좋다고 해도 말이죠. 그리고 저희 아버지는 그런 말을 들으시기에는 너무나 열심히 살아오신 분이었습니다. 제가 이를 꽉 깨물었다가 숨을 크게 몰아쉬고는 남자친구의 아버지를 향해 말했어요. 지금 그 말 사과하세요. 뭐? 지금 그 말 당장 사과하시라고요. 저희 아버지가 훨씬 훌륭한 삶을 살아오신 분인데 그런 평가 들으실 분 아닙니다. 사람 면전에 두고 그런 무례한 말 하신 거 사과하세요. 그런 제 말에 남자친구의 아버지도 어머니도 그리고 남자친구도 상당히 놀란 듯 하더군요. 제가 그렇게까지 나올 줄은 몰랐다는 듯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일단 자기는 조용히 해. 뭘 조용히 해. 내가 우리 아빠가 이런 말을 듣는 걸 참고 있어야 해? 저는 그 순간 남자친구에게 더 없는 실망을 했던 것 같아요. 지금 자신의 아버지를 말리고 탓해도 시원찮을 판국에 저에게 조용히 하라니요. 당장 사과하시라니까요. 어린 게 버릇없이 어디 어른한테 속인 게 먼저인데 내가 뭘 사과해? 제가 언제 속였습니까? 저는 제 입으로 제가 그 학교를 나왔더라고 한 적이 없는 것 같은데요. 멋대로 오해하신 거지. 그때 동문이라 이 자리에 나온 거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셨어야죠. 그런 이야기를 안 하고 그 자리에 있으면 제가 오해하는 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 정도 생각도 못 하세요? 이래서 그 뒷말은 마치 니들이 이래서 무식하다는 소리를 듣는 거야 라는 말이 생략된 것만 같았습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그랬을 거예요. 거기까지 말을 가만히 듣고 있던 언니가 다시 말했습니다. 저를 향해서 말이죠. 너 저 집안이랑 결혼할 거니? 그리고 저는 바로 대답했어요. 아니,
안 해. 그러면 일어나. 더 이상 이렇게 몰상식한 사람 상대하지 말고 엄마도 아빠도 일어나세요. 언니의 그 말에 다들 일어나려 하는데 아빠가 식탁을 퍽 하고 쳤습니다. 일어날 때는 나더라도 오해는 풀고 가야겠군요. 아빠는 그렇게 이야기하고서는 품속에서 지갑을 꺼내 명함 하나를 남자친구의 아버지에게 건넸어요. 남자친구의 아버지는 뭘 이런 걸 주냐, 보나마나 형편없겠지 하는 얼굴로 귀찮다는 듯 그 명함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그 명함에 적힌 것을 보고 소스라치게 놀라다 못해 얼굴이 하얗게 질려갔어요. 이게 무슨... 그리고 그런 자기 아버지의 반응에 남자친구도 그 명함으로 고개를 쑥 내밀어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엄청나게 놀라는 표정을 지었어요. 그러고는 이게 진짜냐는 듯 저를 바라봤습니다. 저는 그런 남자친구를 아무 감정 없는 눈으로 바라봤어요. 많이 놀랐겠죠. 놀랄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저희 아빠가 무슨 일을 하는지 알고 놀라지 않을 사람은 없었으니까요. 이제야 여러분에게도 이야기해드리네요. 저희 아버지는 사업체 하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규모가 조금 커요. 아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고졸 신하라는 소리까지 들어가면서 성공한 사업가로 이야기하는 분입니다. 공장에서 일을 시작해서 거의 10개가 넘는 공장을 운영하는 사장님이 되기까지 저희 아빠는 정말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놈의 고졸이 뭔지 가방끈 짧은 놈이 사업하려 든다고 무시도 많이 당했다고 들었고요. 그런 무시와 여러 가지 고난 속에서 지금은 굉장히 성공한 사업가가 되신 거예요. 그날 그 동문 모임에 간 건 거기에 저희 회사 임원 중에 한 분이 계셔서였습니다. 그리고 임원으로 모시게 될 분도 계셨고요. 그러니까 그 동문 모임에 나왔던 그 잘난 동문들이 저희 아빠 회사의 직원이 될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 아빠가 있었던 거고 말입니다. 아마 남자친구도 남자친구의 아버지도 그 명함 속에 있는 회사 이름을 한 번쯤은 들어봤을 겁니다. 관심이 없는 사람이라면 모를 수도 있었지만 그래도 나름 여기저기 이름이 꽤 알려진 회사였거든요. 여기 대표님이시라고? 아버님이? 남자친구가 멍한 얼굴로 멍청하게 되물었어요. 저는 그런 남자친구를 그저 말없이 바라봤습니다. 긍정의 침묵이었어요. 왜 말 안 했어? 나는 내 집안 배경이 우리의 결혼에 그렇게까지 크게 작용할 거라고는 생각해 본 적이 없어. 내 돈도 아니고 내 성공도 아닌데 아버지가 뭐 한다. 이렇게 떠벌리고 다니는 것도 성격이 안 맞고. 속인 게 아니라 굳이 이야기하지 않은 것뿐이야. 그리고 어차피 때가 되면 다 알게 될 일이니까. 아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이걸 이야기를 안 해? 왜? 이야기했으면 뭐가 달라졌어? 그런 제 말에 남자친구도 남자친구의 아버지도 저를 빤히 봤습니다. 저는 남자친구의 아버지를 향해 말했어요. 이건 남자친구에게 하는 말이기도 했습니다. 우리 집이 부자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저희 아버지가 성공한 사업가라는 그 이유로 이 상황이 달라진 결혼이었다면 저는 알리지 않은 게 천운이라 생각하며 살아야겠네요. 그 덕에 이런 시댁을 거르게 됐으니 말입니다. 이 결혼은 없던 걸로 하는 걸로 합의가 된 것 같으니 저희 먼저 일어날게요. 더 이상 얼굴 마주보고 있는 것도 거북해서 말이죠. 그렇게 이야기하고서는 그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뒤에서 남자친구의 신음 같은 탄성이 들려왔고 남자친구의 아버지가 풀썩 의자에 앉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나 때문에 미안하다.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오히려 내가 아빠한테 너무 감사하니까. 저런 집에 시집 안 갈 수 있게 돼서 얼마나 다행이에요? 내 말이 맞아. 아빠, 모르고 결혼했으면 어쩔 뻔했어. 그런 사람들이랑 사돈이라니 너무 끔찍해서 생각만 해도 소름이 돋는다. 저희 언니가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이야기했지만 그래도 아빠는 어딘가 미안해하는 기색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런 아빠를 보니 더더욱 그 사람들을 용서할 수 없었고 말이죠.
그 이후로 남자친구에게서 계속해서 연락이 왔지만 받지 않았어요. 문자도 다 답장하지 않았고요. 미안하다. 자기가 너무 당황해서 그랬다. 아버지도 반성하고 계신다. 뭐 그런 말들 뿐이었어요. 사실 남자친구는 크게 잘못된 말이나 행동을 한 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 태도에서 느껴지는 무시가 보였기 때문에 저는 남자친구와도 더는 만나기 힘들겠다. 이미 결론을 내린 상태였어요. 그러던 와중에 머릿속을 스쳐 지나가는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친구가 저에게 남자친구와 정말 결혼할 거냐고 물었던 그 일 말이에요. 내내 찝찝했었는데 그런 일이 있고 나니 친구가 어디서 무슨 이야기를 들었나 싶은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연락을 해 만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대뜸 물었어요. 너 무슨 이야기를 듣고 그때 그런 말을 한 건데? 왜? 무슨 일 있어? 나 결혼 깨졌어. 뭐? 정말? 왜? 그럴 일이 있었어. 너부터 이야기해봐. 친구는 제 말에 잠시 고민을 하는 듯 하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 이런 이야기 전하는 게 나로서도 쉬운 일이 아니어서 그때는 말 못했어. 그리고 괜히 결혼 잘 준비하는 애한테 마음 싱숭생숭하게 해주고 싶지도 않았고. 또 이런 말 전했는데 너 결혼하면 나랑도 사이가 이상해지잖아. 그렇게 말하고서는 해주는 이야기는 정말이지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그냥 남자친구가 사실은 굉장히 속물적인 사람이다. 뭐 이 정도의 이야기를 예상했던 저에게는 정말이지 뒤통수로 얻어맞는 급의 충격적인 이야기였어요. 그 새끼가 너희 집에 인사 갔다 오고 나서 너랑 결혼 안 할 거라고, 안 하고 싶다고, 어떻게 하면 헤어질 수 있는지 여기저기 물어보고 다닌 모양이야. 그러니까 우리 집에 인사로 오고 난 그 다음에 연락이 잘 안 되었던 것도, 그리고 결혼에 대해 미적지근한 반응으로 갑자기 바뀐 것도 갑자기 다 이해가 되더군요. 그때 이상하다고 생각했던 게 완전히 말이죠. 너희 집 부자인 줄 알고 대학 때부터 그 공을 들인 건데 사실은 아니더라. 자기는 자기랑 급이 맞는 여자 아니면 결혼하고 싶지 않다. 어떻게 하면 자기 나쁜 놈 안 되고 너 차버릴 수 있을지 그런 거 애들한테 물어보고 말하고 다녔대. 뭐? 나도 이 이야기 듣고 진짜 그 새끼 실망하고 다시 보긴 했는데 그러고 나서 다시 결혼 준비한다니까 그냥 잠시 술 먹고 돌아서 그런 이야기 했나 보다 싶어서 묻어두려고 했지. 그런데 깨졌다니까 말하는 거야. 그러면서 저희 결혼이 왜 깨진 건지 묻더군요. 저는 남자친구의 이야기가 굉장히 충격적이라 이야기를 할 힘도 나지 않았지만 그래도 다 이야기했어요. 친구들에게 이 이야기가 널리 퍼지길 바라면서 말이죠. 쪽팔려봐라. 뭐 이런 심정으로요. 뭐? 상견례장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와, 진짜 그 집안이랑 안 엮이길 다행이다. 너는 정말 조상신이 도운 거야. 나도 그렇게 생각해. 그리고 우리 결혼 왜 깨졌는지 혹시 궁금해하는 애들이 있으면 네가 말 좀 잘해줘. 그 새끼가 무슨 말하고 다닐지 모르니까. 당연하지. 정말 그 충격이 며칠은 갔던 것 같아요. 단순히 남자친구가 그런 사람이었다는 걸 알게 돼서 오는 충격도 충격이었지만 저희의 모든 세월이 가짜였다는 생각에 정말 충격이다 못해 슬픈 감정까지 들었습니다. 꽤 오랜 연애 기간이었습니다. 그동안 정도 많이 쌓였고 말이죠. 저는 남자친구를 상당히 잘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아니었던 겁니다. 남자친구는 제가 하고 다니는 것만 보고 저희 집이 꽤 잘 산다고 생각하고서는 저를 만난 거였고 저희 집에 인사로 오고 나서는 소박한 집을 보고서는 자신과 급이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어떻게 하면 헤어질 수 있는지 연구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저에 대한 애정이나 마음은 전혀 없었던 겁니다. 그래도 마음은 진짜라고 생각했는데 그것마저 가짜였던 거예요. 그때 저희 집에 처음 인사로 온 날 저희 집을 보고
소박하다 하며 지었던 남자친구의 표정, 그리고 행동들이 모두가 다 납득이 되었습니다. 그때는 긴장을 해서 그런 거라고 생각했는데 말이죠. 사람에게 정말이지 오만정이 다 떨어진다. 뭐 이런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있습니다. 바로 남자친구에게서 말이죠. 길다면 길게 연애했던, 그리고 좋아했던 사람이니까 물론 안 좋게 헤어지게 되더라도 그래도 사랑에 대한 애정이나 추억만은 가지고 헤어질 수 있을 걸로 생각했는데 정말이지 길에서 마주치면 뒤통수를 한 대 갈겨버리고 싶은 사람이 되었어요. 저와 남자친구가 이렇게 되리라고는 단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또 며칠 지나지 않아 남자친구가 저를 찾아왔어요. 제가 연락을 다 받지 않자 집 앞으로 찾아온 겁니다. 연지야, 내 말 좀 들어봐. 우리 지내온 세월이 있는데 이렇게 헤어질 수는 없잖아. 다시 한번 생각해봐. 아버지도 정말 미안해 하시고 또 너만 원한다면 안 보고 살아도 괜찮다고 하셨어. 그냥 우스웠습니다. 이제는 그 속이 훤히 보이는 그 말과 행동이 정말이지 무서웠어요. 우리 아빠가 고절인 건 변하지 않았는데 왜 이제는 괜찮으신 거래? 어? 우리 아빠가 부자라서? 그래서 이제 괜찮아지신 거래? 아니, 그게 아니고. 남자친구는 제가 그 정도로 세게 나올 줄은 생각하지 못했던 건지 당황하더군요. 그런 남자친구에게 계속해서 저는 제 할 말을 했습니다. 너는 또 왜 괜찮아진 건데? 나랑 헤어지고 싶다고 어떻게 하면 욕 안 들어먹이고 잘 헤어질 수 있을까? 사방팔방 다 물어보고 다녔잖아. 제 그 말에 남자친구는 화들짝 놀라서 저를 바라봤습니다. 저는 그런 남자친구가 정말이지 너무나 우스웠어요. 어차피 본인 친구가 제 친구고 다들 아는 사이인데 그 말이 제 귀에 안 들어올 거라고 생각한 건지 말입니다. 뭐 그때는 들어가라고 떠든 걸 수도 있지만요. 네가 그랬다며. 나 부잣집 딸내미인 줄 알고 공들였는데 집에 인사 가보니까 아니더라. 그래서 결혼 안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쌍놈 안 되고 헤어질 수 있을까 하고. 아니, 그게 아니라. 아니긴 뭐가 아니야. 어차피 네 친구가 내 친구고 모르는 사람 없는데 그런 이야기 떠들고 다니면서 내 귀에 들어올 거라고는 생각은 못했니? 아니, 어쩌면 했을 수도 있지. 내 귀에 들어와서 알아서 떨어져 나가라고 한 소리일 수도 있지. 아니야. 그건 내가 술 마시고 실수로. 실수 좋아하네. 상견례 날 네 표정이랑 행동으로 그 모든 말이 실수가 아닌 거 이미 증명했고 나는 네가 무슨 말을 해도 이제 안 믿겨. 제가 단호하게 그렇게 이야기하자 남자친구는 슬쩍 제 손목을 잡았습니다. 연지야, 이건 나는 이제 네가 하는 모든 말과 행동이 다 가증스러우니까 내 눈에 네가 이제 그렇게 보이는데 어떻게 다시 만나니? 나는 네가 너무 소름이 끼칠 정도로 싫다니까? 제 그 말에도 남자친구는 한동안 포기를 하지 못하고 저를 설득하려 들었습니다. 정말이지 징하다는 표현은 이럴 때 쓰는 거구나 싶었던 것 같아요. 아니면 그만큼 포기가 안 됐던 걸 수도 있겠죠. 대학생 때부터 부잣집 딸내미를 만나서 결혼할 생각으로 저에게 접근하고 연애를 한 거면 말입니다. 그만큼 그 부분에 진심이었다는 뜻일 테니까요. 남자친구가 돌아가고 얼마 지나지 않아 또 친구에게서 연락이 왔었습니다. 야, 네가 미리 말해줘서 선수 안 쳐놨으면 정말 큰일 날 뻔했다? 왜? 애들 만나서 네가 쌍년이라고 자기 찾다고 거짓말하려고 했다던데? 별로 놀랍지도 않았어요. 그 정도밖에 안 되는 인간이었다는 걸 이미 확인한 다음이었으니까 말이죠. 다만 그런 인간을 좋아했던 제 세월이 아까웠고 그 인간을 좋아했던 지난 날이 너무나 한스러울 뿐이었습니다. 내가 미리 너희 결혼 어떻게 깨진 건지 다 이야기 안 해놨으면 네가 조건 보고 그 새끼 참 쌍년 될 뻔했어. 그렇게 얘기했대? 내가 자기 조건 보고 찼다고? 돈 많고 엄청나게 잘난 척한다고. 그리고
친구는 말하기 곤란해 하더라고요. 그래서 괜찮으니까 다 이야기하라고 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받을 충격도 없었고 더 이상 그 인간에게 할 실망도 없었으니까 말이죠. 그냥 이참에 바닥을 다 봐버리자 싶은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근본 없는 졸부집 딸 주제에 겁나 잘난 척한다고. 뭐 예상했던 수준이기는 하네. 병신 같은 새끼. 아마 그 새끼는 친구라도 건지자 혹은 저에게서 친구들이라도 떼어놓자는 심정으로 그런 말을 하려고 했을 겁니다. 하지만 제가 그렇게 빨리 먼저 선수를 쳐놓았을 거라고는 예상하지 못했을 거예요. 이미 제 이야기를 다 들은 친구들이 근데 너희 아버지가 먼저 연재 아버지 고졸이라고 쪽팔린다고 했다며? 라고 묻자 입을 다물었다고 하더군요. 그 이야기는 그 어느 누가 들어도 충격적이긴 하니 말입니다. 그렇게 저와 남자친구는 쫑이 났습니다. 물론 그 뒤에 아빠한테 들은 이야기지만 남자친구의 아버지가 아빠를 한번 찾아온 적이 있다고 해요. 그 동문 모임에 다시 나갔다가 저희 집안에 관한 이야기를 물어봤나 보더라고요. 그리고 그 동문분들이 다들 미쳤냐고 어떻게 그런 집안이랑 결혼을 파토낼 수가 있는 거냐고 난리를 쳤고 말입니다. 아마 저희 집안의 재산을 대략 들었을 겁니다. 왜 뒤에서 그런 말들 많이 하잖아요. 사실 그 집안이 얼마나 부자라더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건물이 그 집 거라더라. 뭐 그런 이야기들 말입니다. 그리고 땅을 치고 후회했겠죠. 우리 집 재산은 정말 많긴 하거든요. 찾아와서 뭐라던데요? 그때는 너무 죄송했다고. 부모인 자기의 짧은 생각으로 아이들이 헤어지는 건 아닌 것 같으니 용서해 주시고 아이들은 다시 만나게 하면 안 되겠냐고. 진짜 웃기네. 그래서 아빠는 뭘 했어요? 그건 내가 결정할 일이 아니라 내 딸이 결정할 일이라고 했지. 그리고 나는 그 사과 받아줄 생각 없으니 돌아가시라고 했어. 잘하셨어요. 그 집과는 인연이 거기까지가 다입니다. 물론 그 뒤로 들려오는 소식이나 다른 에피소드들이 있기는 해요. 그 이야기들도 짧게 해드릴게요. 우선 남자친구가 술만 마시면 울면서 후회가 섞인 말들을 내뱉는다고 하더군요. 잘만 하면 그 집 사이로 들어가서 그 회사를 물려받을 수도 있었는데 뭐 자기도 재벌이 될 수 있었는데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가면서 말입니다. 설사 저랑 결혼을 했다고 하더라도 지가 왜 우리 아빠 회사를 물려받느냐 말입니다. 저도 좋은 대학 나와서 능력을 키우고 있는데 말이죠. 그리고 소개팅도 선자리도 하나같이 퇴짜를 놓고 있다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한다는 소리가 저 정도의 조건이 아니면 결혼 못하겠다고 한다고요. 아깝긴 더럽게 아까운가 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마음가짐이라면 평생 결혼 못할 텐데 하는 생각도 남았죠. 잘난 게 뭐가 있다고요. 그냥 집안 전체가 서울대에 나왔다. 이것 말고는 없는데 뭐 따지고 보면 그것도 대단할 수 있죠. 자부심을 가질 수 있고 말입니다. 하지만 사회적으로 성공을 이루는 요소에 학벌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저한테 남자친구가 생겼는지 뭐 그런 걸 엄청 수소문하고 다닌다는 말도 들었습니다. 아깝긴 더럽게 아까운가 봐. 그리고 뭐 남자친구 안 생겼으면 자기한테 기회가 올 줄 알고 저러는 거야? 나는 이쯤 되면 무섭다, 야. 그 말을 전해준 친구가 그렇게 이야기하더군요. 그 어린 나이부터 여자를 조건봐가면서 자기와 급을 맞춰가며 만나려고 했던 사람이라면 아마 쉽게 눈에 차는 여자를 만나지 못할 겁니다. 그리고 그럴 때마다 저를 놓친 게 생각이 나겠죠. 그리고 남자친구의 그런 성품이라면 매번 땅을 치고 후회를 할 거라고 말입니다. 다른 게 복수가 아니라 그게 복수라고 생각해요. 평생을 후회할 테니까 말입니다. 원래 손에 쥐었다가 놓친 게 더 아까운 법이잖아요. 남자친구의 아버지도 정말 많이 후회하겠죠. 남자친구의 말 맞다나 그 회사를 자기 아들이 물려받을 수도 있었을 걸로 생각하면 더더욱 말입니다. 그런 그들을 봐서라도 더 열심히, 더 행복하게, 더 누리면서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 들었어? 무슨 이야기? 그 자식이 어디서 너 손본다는 이야기 들은 모양이야. 그게 무슨 소리야? 나 선 안 보는데? 그러니까 어디서 그런 헛소문을 들고 와서는 너 선 본다는 곳이 어디냐고.
엄청나게 캐묻고 다닌다고 하더라고. 나한테도 물어보고 알려달라고 했대. 미친 거 아니야? 그거 알아내서 뭐 하려고? 자기가 못 가질 거면 남도 가지면 안 된다는 심보인 것 같다던데? 배 아파서 그 꼴은 어떻게 보냐고. 나 정말 선보거나 결혼할 생각 없었는데 걔 때문이라도 좋은 사람 찾아봐야겠다. 이렇게 동기부여를 시켜주네, 그 인간이. 정말로 그랬습니다. 저는 남자친구의 그 난리를 듣고서야 약간 오기 아닌 오기로 소개팅을 했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만난 사람과 지금 좋은 만남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남자친구를 한번 겪고 난 다음이라 그런 건진 몰라도 이제 사람을 쉽게 믿지는 못하거든요. 그래서 아직은 좋은 사람인지 어떤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기는 하지만 그래도 지금까지는 느낌이 좋네요. 정식으로 사귀거나 하는 건 아니고 지금 3번 정도 만났습니다. 네가 날 두고 다른 남자를 만난다고? 내가 가만히 둘 것 같아? 연지야,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너 다른 남자랑 결혼하면 너 죽고 나 죽는 거야. 무슨 이중인격자도 아니고 남자친구는 집 앞에 찾아와서 화를 냈다가 빌었다가 울었다가 정말 별 생쇼를 다 하더군요. 결국 고성방가로 경찰에 신고가 들어갔고 경찰이 출동을 하고 나서야 그 사태는 끝이 났지만 말입니다. 안전이별이라는 이야기가 요즘 인터넷 여기저기에 들리더라고요. 하도 세상이 흉흉해서 이별하고 나면 어떤 보복이 올지 모르니 안전하게 이별하라는 뜻에서 나온 말이라고 하더군요. 제가 딱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아니, 이별은 이미 했는데 남자친구가 진상을 부리고 있는 거였죠. 아마 남자친구는 거기서 뭘 더 어떻게 할 수는 없긴 할 겁니다. 아깝고 분하고 뭐 그런 마음에 지금 저러고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남자친구는 결과적으로 상당히 이렇게 많은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문자로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너 한 번만 더 찾아와서 집 앞에서 그러거나 나 귀찮게 하면 학교 동문 홈페이지랑 너희 회사 사내 게시판에 네가 지금 무슨 짓을 했고 우리 결혼이 왜 깨졌고 나한테 어떻게 질척이고 있는지 그런 거 다 쓸 거야. 너희 집에서 상견례 날 어떻게 나왔는지 네가 나한테 왜 접근해서 그동안 공을 들였다고 한 건지 내가 다 말하면 너도 좋을 건 없잖아. 사회적으로 매장당할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착착해라. 나 눈 돌아서 네 인생 바닥으로 내리꽂게 하고 싶지 않으면. 그 문자를 보내고 난 뒤 남자친구에게서 더 이상 연락은 없습니다. 그리고 아마 앞으로도 연락이 없긴 할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회사에서도 그렇고 저와 몇 명의 친구들을 제외한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상당히 사람 좋은 척하며 살아온 사람이거든요. 물론 그랬으니 그 세월 동안 저도 깜빡 속아서 연애하고 결혼까지 생각한 거겠고 말입니다. 5년이 넘는 연애와 파혼, 그 모든 것을 겪어오면서 나름 인생 공부 아닌 공부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도 저 나름대로는 똑똑하고 똘똘하게 산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사실은 그 누구보다 온실 속의 화초처럼 살아오고 있었더라고요. 비싼 인생 공부했다고 생각하려고요. 아무리 남자친구에게 오만정이 다 떨어지고 지금은 미움이나 혐오 같은 감정밖에 남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지나간 제 세월마저 미워하지는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면 그 시기에 저까지 너무 불행했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때 누구를 사랑했는지보다는 그 시절에 제가 누군가를 사랑했던 모습만 기억하려고요. 굳이 억지로 지우지 않고 말입니다. 야, 그래. 요즘 같은 시대에 누가 처음 연애한 남자랑 결혼하냐? 이 사람 저 사람 다 만나보고 놀 만큼 다 놀고 하라는 하늘의 뜻인 거야. 그리고 너 정말 동창 모임 안 나올 거야? 그 새끼랑 연관되어 있는 그 무엇도 보고 듣고 싶지 않아서 그래. 그런 걱정하지 말라니까. 우리 아예 그놈 이야기 안 해. 술 먹고 하도 진상짓해서 남자애들 사이에서도 걔 안 부르고 안 만난 지 좀 됐을걸? 남자친구는 동기들 무리에서도 이제는 철저하게 배제된 것 같더라고요. 뭐 스스로 불러온 업보죠 뭐. 그렇게 안 살았으면 됐을 걸 말입니다. 오늘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파혼. 저는 이런 이야기는 항상 남의 일이라고만 생각했는데 제 일이 될 수도 있는 거였더라고요. 그리고 생각보다
별일 아니고 말입니다. 물론 그 당시에는 상처를 많이 받기는 했지만 말이죠. 이게 전화위복이 되어서 저는 앞으로 더 행복하게 잘 살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반드시 제가 그렇게 만들 거고 말입니다. 이야기가 많이 길어졌네요.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겠어요. 부디 재밌게 잘 들어주셨기를 바랍니다. 그런 마음으로 쓴 사연이니까요. 그리고 가능하시다면 앞으로의 제 삶에 대해서도 응원 한마디씩 부탁드릴게요. 그러면 저는 이제 그만 말을 줄일게요. 언제 어디서나 건강하시고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요새 날씨가 너무 춥죠? 다들 따뜻하게 옷 입고 다니시나요? 평소 사연 채널을 보는 구독자였는데 여기에 제가 직접 사연을 올리게 될 줄은 몰랐네요. 하지만 최근 너무 통쾌하고 뜨거운 복수를 했는지라 여러분들께 제 인생 얘기를 풀어드리며 뜨거움으로 추위를 날려드리려 합니다. 끝까지 들어주시고 댓글로 많은 격려와 응원 부탁드려요. 여러분들은 부모님 말씀을 듣지 않아 후회를 본 일이 있으신가요? 부모님 말씀을 안 들어서 크게 후회를 본 일을 하나만 꼽으라고 한다면 저는 망설임 없이 남편과의 결혼이라고 이야기할 것 같습니다. 당시 20대 후반이었던 저는 친구의 소개로 우연히 만난 남편이 참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때 남편은 30대 초반이었는데 그냥 작은 회사에 사무보조로 일을 하고 있던 저와는 달리 남편은 꽤 유망한 사업가라고 하더라고요. 저와의 소개팅 자리에서도 저는 알아듣지 못할 이야기를 줄줄 꺼내면서 자기 사업 자랑을 했는데 눈이 삐었는지 그땐 그게 참 멋있어 보였습니다. 어쩐지 능력 있는 남자라는 느낌이 났다고 해야 할까요? 지금도 물론 남자의 능력이 중요한 시대이긴 하지만 그래도 여자 역시 자기 능력을 갖춰서 먹고 사는 게 비단 낯선 일만은 아니잖아요. 결혼을 하고 나서도 맞벌이로 일을 하는 부부도 많고요. 하지만 제가 젊었을 때만 해도 여자는 바깥일보다는 집안일을 하며 남편을 내조하는 역할이 강했기 때문에 비록 젊었을 때는 일을 하면서 돈을 번다고 하더라도 결혼을 하고 난 뒤에는 바로 일을 그만두고 집에서 설거지나 빨래, 요리 등을 하며 애를 낳은 뒤에는 육아를 하는 전업주부로 전향하는 일이 많았기 때문에 저 역시 그 사고방식에 따라서 자연스레 내가 나중에 일을 그만둔다고 하더라도 부족함 없이 먹고 살 수 있게 해주는 남자가 결혼의 우선 조건이었어요. 그런 제 눈에 성공한 사업가로 보였던 남편이 마음에 안 들 수가 없었죠. 하지만 그 소개팅 자체는 참 재미없었습니다. 남편은 사업으로는 성공했을지언정 이야기를 위트 있게 이끌 줄도 몰랐고 제가 어떤 것에 관심이 있는지 알아볼 생각도 못하는 듯 그냥 자기 사는 이야기만 주구장창 늘어놓기 바빴거든요. 대부분은 다 자기 자랑이었죠. 본인이 어느 정도 자본금으로 사업을 시작했는데 지금은 연 얼마를 번다. 얼마 전에 차를 바꿨는데 질려서 다른 걸로 새로 바꿀지 고민 중이다. 등등. 하지만 전 남편이 첫 소개팅이라 긴장을 해서 그런 거라고 생각했고 그땐 그 이야기들을 주의 깊게 잘 들어주었습니다. 실제로 남편이 하는 얘기들도 매력적으로 느껴졌고요. 첫 소개팅 이후 저는 적극적으로 남편에게 연락을 하여 만나자는 느낌을 풍겼고 남편도 저에게 좋은 느낌을 받았는지 그렇게 저희는 한 3번 정도 더 만난 뒤에 연인이 되었습니다. 연인이 되니 남편은 조금 더 다정하고 살가워졌어요. 당시 회사에서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던지라 일이 끝나며 녹초가 되기 바빴던 저를 데리러 오기도 했고 맛있는 밥을 사주며 조언들을 건네주기도 했어요. 저는 그런 남편 덕분에 많은 위로를 받았고 처음으로 연애다운 연애를 해보는구나 하는 생각도 들었죠. 하지만 조금의 아쉬운 점이 있다면 여전히 남편은 만날 때마다 자기 이야기를 하기 바빴어요. 저는 그 말에 맞장구를 쳐주며 남편을 띄워주었고요. 그 당시엔 남편이 남의 얘기를 듣는 것보다 자기 얘기하는 걸 워낙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실제로 자존심도 셌고 자기애도 강한 사람이어서 그럴 수 있겠다고 생각했죠. 연애 자체는 짧게 혹은 길게 많이 해보았는데 그간의 연애 경험을 생각해보자면 남편은 성격도 좋았고 금전적인 면에서도 조건이 차고 넘쳤기에 저는 꽤 이른 시기에 남편에게 결혼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던 것 같습니다. 아마 1년에서 2년 가까이 사귄 뒤였을 거예요. 그때는 저도 30대였기 때문에 남편에게
오빠나 나나 둘 다 30살은 넘었는데 결혼 준비하는 건 어때? 라고 지나가듯 말했죠. 잘 기억은 안 나지만 처음 그 말을 할 때는 남편이 쉽게 받아들일 거라고는 생각을 안 했던 것 같습니다. 연애 내내 남편은 돈 잘 버는 사업가인데다가 굉장히 바쁘게 살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결혼에 대해선 조금 미루고 싶어하는 기색을 보였거든요. 그리고 조금 부끄러운 얘기지만 굳이 저처럼 별거 없는 사무보조와 결혼까지 하려 할까 하는 생각도 있었어요. 하지만 남편은 생각보다 흔쾌히 제 결혼 이야기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래, 우리 결혼하자. 사실 난 비혼주의였잖아. 근데 당신 만나고 나니 결혼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어. 결혼한 주변 친구들 보니 생활도 더 안정적인 것 같고 나도 나 닮은 아이 한 명쯤은 낳고 싶어지네. 남편과 마음이 맞자 결혼 준비는 쾌속으로 이루어졌죠. 하지만 아무리 예식장이며 청첩장이며 웨딩드레스 같은 준비가 빨리 끝난다고 하더라도 양가 부모님께 인사를 드리는 자리를 안 가질 순 없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상견례 자리를 잡았어요. 상견례 자리는 무난했습니다. 남편의 시부모님 되실 분들은 소박하고 인품도 괜찮은 분처럼 보였고 저희 부모님 역시 평범했어요. 크게 나쁜 소리가 오가지도 그렇다고 좋은 소리가 오가지도 않은 채 남들과 같은 상견례 자리였습니다. 하지만 저희 부모님은 집에 오자마자 이 결혼은 안 하는 게 좋겠다 며 저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말에 좀 의아했던 것 같아요. 저희 부모님은 언제나 능력 있는 남자를 만나라고 이야기했고 제 기준에서 남편 정도면 충분히 능력 있는 사람인데다가 분명 부모님 눈에도 그랬을 텐데 무슨 이유로 결혼을 안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했죠. 엄마, 갑자기 왜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남편이 혹시 엄마한테 실수한 거라도 있어요? 구체적으로 뭐라 말은 못하겠는데 그냥 느낌이 조금 그렇네. 평소 부모님, 특히 엄마는 관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셨는데 엄마 말로는 제 남편 될 사람 관상이 영 탁한 것이 질이 그리 좋아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당연히 저는 그 말을 제대로 듣지 않았죠. 저는 관상은 믿지도 않았을 뿐더러 그저 부모님께서 딸 보내기 아까우시니 하시는 소리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저는 꼭 남편이어야 한다고 부모님을 설득했고 부모님 역시 제가 하도 강하게 나오니까 어쩔 수 없다는 듯 결혼을 허락하셨어요. 그렇게 저희는 곧장 결혼식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짧은 신혼여행을 다녀온 뒤 남편과 생활을 하면서 저는 부모님이 말한 그 무언가 이상하다는 점을 느낄 수 있었죠. 잘 나가는 사업가라는 남편이 매일 집에서 빈둥대기만 하는 겁니다. 제가 일은 안 하냐고 하면 오늘은 안 나가도 돼 라고 하며 술만 마셨고 단 한 번도 일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질 않더라고요. 사업에 대해서 잘 모른다지만 아무리 사업이 잘 되어도 오너가 손을 놓으면 무너지는 게 사업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남편의 행동이 의심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각 잡고 뭐라고 이야기를 하려고 하면 남편은 피곤하다는 핑계를 대거나 갑자기 일을 해야 한다며 밖을 나가는 통에 저는 찝찝한 마음만을 가지고 결혼 생활을 이어갈 수밖에 없었죠. 그래도 꼬박꼬박 돈을 갖다 주니 나의 괜한 의심이겠거니 여기면서요. 그러다가 전 남편과 임신 계획을 세웠고 아이를 둘 낳게 되었습니다. 자식이 생기고 나니 여유는 없어졌지만 저는 진정으로 더 행복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남편이 문제였습니다. 제가 자식을 낳자 결혼을 미룰 수 없었다고 생각했는지 그때서야 대놓고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하더군요. 제게 갑자기 소리를 지르는가 하면 화가 나면 집안 물건들을 부수기도 하는 폭력적인 모습을 보였어요. 당연히 남편이 육아를 도와준다 하는 건 꿈도 꾸지 못했죠. 저는 솔직히 남편이 점점 무서워졌어요. 남편에게 맞고 사는 여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지만 그게 제가 될 거라고는 생각도 못하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 저는 남편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기 위해 애쓰고 있더라고요.
남편은 여전히 집에서 진탕 술을 마시고 취해 있기 바빴고 아이가 있든 말든 제게 소리를 지르고 술을 사오라며 행패를 부리는 망나니 같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제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자리하더라고요. 아이도 이제 말을 다 알아들을 나이가 될 텐데 이 아이가 남편 밑에서 잘 자랄 수 있을까? 엄마로서 저는 앞으로의 미래가 너무나 걱정이 된 나머지 이 문제를 친정에 얘기했고 저희 부모님은 이야기를 듣자마자 펄쩍 뛰셨어요. 그럴 줄 알았다면서 벌컥 화를 내시더니 아버지는 저희 집으로 찾아와 남편의 얼굴에 대고 당장 이혼하라며 한바탕 집을 뒤집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남편의 행동이 더 가관이었어요. 남편은 명색이 장인어른인 저희 아버지 앞에서 눈 한 번 꿈쩍 않고 이 집에서 나가라고 하더군요. 이런 망할 놈이! 저희 아버지도 화가 단단히 나셔서 남편의 멱살을 붙잡을 기세였고 저는 더 싸움이 번지기 전에 아버지를 남편에게서 떼어놓아 어르고 달래 밖으로 보내야 했습니다. 아버진 당장 이혼하고 집으로 돌아오라며 아이부터 친정에 보내라고 성하셨어요. 아빠, 저번엔 그 사람이 술에 취해 있어서 더 예의 없이 굴었어요. 그 사람도 아빠한테 많이 죄송해하고 있어요. 노형 푸세요. 뭐? 죄송해하는 놈이 나한테 전화 한 통이 없어? 긴 말 말고 당장 집으로 들어와. 난 그딴 망나니 같은 놈 아래에서 내 손주들이 자라는 꼴 절대 보기 싫으니까. 너도 마찬가지고 집에 안 들어오면 내가 끌고서라도 데려올 거야. 아버지는 집에 들어오라며 밤새 전화를 하며 절 괴롭히셨고 전 그 사건으로 며칠 내내 아버지에게 이 일을 친정에 일러 바쳤다는 이유로 남편에게 시달려야 했습니다. 당신은 생각이 있어? 그걸 그대로 일러 바쳐? 제정신이야? 나는 그게 아니라 당신이 일은 안 하고 매일 술만 마시니까 아이는 나만 키우고 나도 솔직히 힘들어요. 조용히 안 해? 어디 남자 무서운 줄 모르고 입을 나불거려? 한 번만 더 친정에 그딴 얘기 해봐. 당신 가만 안 둘 거니까. 남편은 조용한 협박까지 하면서 저를 더 두려움에 떨게 만들었고 전 그 이후로 친정엔 입번 끝도 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저 갓난쟁이 아이들을 껴안으면서 조용히 눈물을 흘리는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저는 남편에 대한 진실을 알게 되었죠. 집안으로 들이닥친 경찰 때문이었어요. 당시 남편은 PC방 게임에 빠져 있어 매일 그곳으로 출근 도장을 찍고 있었죠. 그런데 갑자기 경찰이 제게 남편의 행방을 묻더군요. 정수철 씨 여기 있습니까? 남편은 집에 없는데요. 왜 그러시는 거죠? 남편분에게 사기 혐의가 걸려 있습니다. 남편분 어디 계시죠? 처음엔 너무나 당황스러웠습니다. 경찰이 평범한 사업가인 남편을 왜 사기 혐의로 찾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죠. 하지만 그때도 직감은 들었어요. 남편이 제가 생각하던 사람이 아니며 굉장히 나쁜 짓을 저질렀을 것 같다는 느낌이요. 알고 보니 남편은 사업은커녕 빈털터리 한량이었고 심지어 사기를 쳐서 교도소까지 다녀온 전적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사기꾼이었죠. 그동안 저를 만났을 때 해왔던 사업 이야기는 어디서 주워들었던 걸 있어 보이게 살을 붙여서 자기 이야기인 것처럼 한 거였고 만날 때마다 입었던 고급스러운 옷들은 사기를 쳤을 때 얻은 돈으로 샀던 거였고요. 결혼 이후의 생활비도 사기를 쳐서 번 돈으로 주었던 거고요. 한마디로 저는 사기꾼에게 바보같이 당한 여자였고 누군가의 눈물이 담긴 돈을 빼앗아 그걸로 그간 아이를 길러온 사람이었죠. 정말이지 그때 심정은 참담하게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빛이 꺼지고 저만 어두운 터널 속에 남은 기분이었어요. 믿기지도 않았고 믿고 싶지도 않았어요. 폭력적이고 질이 안 좋은 사람이라고는 생각했지만 범죄자였을 거라고는 상상치도 못했으니까요. 내가 범죄자와 결혼했다니 저는 이 사실이 너무 수치스럽고 창피해 그 누구에도 말할 수가 없었어요. 특히 친정엔 더욱이 말하지 못했어요. 말하면 당장 이혼을 종용할 게 뻔했고
부모님에게도 제가 받은 아픈 상처를 안겨드리고 싶지 않았어요. 그 다음은 이혼에 대한 고민을 했어요. 오래 고민했지만 저는 이혼은 하지 않기로 했어요. 마음이야 100번 이혼하고 싶었지만 요즘이야 미련하다고 잔뜩 욕먹을 만한 이야기라고 해도 당시에는 자식까지 있는데 이혼을 한다는 것은 책임감 없는 부모라는 꼬리표를 달기 제격이었으니까요. 애가 있는 상황에서 나중에 아빠 없는 애의 소리를 듣게 하기도 싫었고 어쨌든 제가 선택해서 한 결혼이었기 때문에 제가 책임을 지는 것이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울며 겨자 먹기로 저는 혼자 아이를 키워나가기로 결정했습니다. 당시 남편이 징역 3년을 선고받았기 때문에 그동안은 제가 생활비를 벌어야 했죠. 저는 어느 식당에 취직했습니다. 좀 더 좋은 곳에 취직해 돈을 벌고 싶었지만 경력도 끊긴 절 써주는 곳이 없었으니 식당에 취직한 것만으로도 감사하게 생각했습니다. 문제는 아이들이었는데 아이들을 업고 식당에 출근할 수가 없으니 제가 일을 하는 동안은 아이들을 친정에 맡겼어요. 아버지는 왜 남편이 일 안 하고 네가 일을 하냐며 타박하셨지만 저는 남편의 벌이가 부족하고 아이가 크니 돈 들어갈 곳이 많다는 이유로 둘러댔어요. 식당 일은 참 힘들었습니다. 하루 종일 발바닥이 아프도록 서서 접시를 치우고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하고 설거지를 하고 있으려니 점점 하루하루 몸이 망가지는 기분이 들더군요. 집에 오면 온몸이 삐걱대는 느낌에 입 밖으론 신음소리가 절로 나왔고 침대에 누우면 눈물부터 볼을 타고 흘렀어요. 아이들을 재우기 위해 동화책을 읽어주는데도 자꾸 눈물이 흘러 아이들이 왜 우냐며 제 눈물을 닦아주기도 했죠. 엄마, 왜 울어? 어? 그냥 엄마 행복해서 우리 서은이 서진이랑 있는 게 좋아서. 좋으면 웃어야지. 왜 울어? 아이들도 제가 힘든 걸 알았는지 제가 울면 우는 절 따라 눈물을 왕 터뜨리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아이들만 생각하며 지낸 시간이 하루하루 흘러갔네요. 그 사이 남편은 교도소에서 3년을 보내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남편이 돌아오자 삶은 더 지옥이 되었어요. 더 지옥이랄 것도 없다고 생각했는데 남편이 오니 집안 분위기는 순식간에 살얼음판이 되었습니다. 제가 어떤 대응도 못하자 남편은 그때부터 살판난 듯이 바깥을 나돌아다녔어요. 집에서 술을 마시다가도 연락이 오면 그대로 옷 걸치고 바로 나가서 집에 안 돌아오는 일이 허다했고 심지어는 중간중간 교도소까지 다녀오기도 했어요. 남편을 교도소에 그냥 둘까도 생각했지만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겠다는 협박에 못 이겨서 그때마다 어떻게든 형량 줄이겠다고 있는 돈 없는 돈 다 끌어모아서 변호사까지 선임했어요. 아마 안 그랬으면 남편은 바깥에 있는 시간보다 교도소에 있는 시간이 더 길었을 겁니다. 결혼하면 전업주부로 내조만 하고 살겠다던 저의 꿈은 망나니 남편으로 인해 와장창 깨졌습니다. 일을 그만두기는커녕 평소 일을 했던 것보다 더 많이 일을 해야 간신히 애들 배 안 굶기고 키울 수 있었죠. 남편은 그런 저를 돕기는커녕 오히려 온갖 시비를 걸며 폭력까지 휘두르곤 했습니다. 하루는 남편이 술을 먹고 들어왔는데 제가 집에서 바느질로 부업을 하느라 남편이 오는 소리를 못 듣고 일을 했더니 어디 남편이 들어오는데 인사를 안 해? 라며 벌컥 소리를 지르기도 했고 또 하루는 제가 급한 볼일이 있어서 남편에게 1시간 정도만 애들 좀 봐줘 라고 했더니 그게 또 재수가 없다면서 뺨을 때리려 한 적도 있었죠. 남편에게 당하고 사는 제 처지가 스스로도 한심했지만 기껏해야 한두 대로 끝나는 일이었기에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참고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내심 이 정도로 끝나는 게 다행이지 라는 생각도 했었고요. 이 지옥을 버틸 수 있었던 것은 자식들 덕분이었습니다. 애들은 어릴 때부터 참으로 어른스러웠죠. 제 아빠가 제대로 일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서 그랬는지 애들은 어린 나이부터 저를 도와 집안 청소를 하거나 설거지를 하는 등 원래대로라면 남편과 제가 함께 합심해서 했어야 할 일들을 하기 시작했어요. 고사리 같은 손으로 제 안마를 해주기도 했고
제 눈물을 직접 닦아주면서 위로해주기도 했네요. 그런 것 때문에 저는 더더욱 자식들 앞길에 도움이 안 될 만한 것들은 남겨주고 싶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건 제가 남편과 이혼이 아닌 결혼 생활을 선택하고 이어가는 이유였죠. 앞서 말했지만 이혼이라는 것은 비단 저뿐만 아니라 제 자식에게도 악영향을 미치는 이미지였으니까요. 아무리 애비구실을 제대로 못하는 아버지라고 할지라도 저 때는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게 확연히 나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는 아이들이 부모가 온전한 아이들로서 자라기를 바랐습니다. 가끔은 돈 버는 게 너무 힘이 들어 친정에 말해볼까, 도움을 구해볼까 고민하고 마음앓이도 많이 했지만 친정 아버지 역시 사업이 잘 안 되어 형편이 좋지 않아졌다는 소식을 듣곤 차마 손을 벌리지 못했고 계속 식당에서 손이 부르트도록 일을 하며 아이들을 위한 것들만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아이들 굶기지 않기 위해 학원에 보내주기 위해 하루 종일 일만 하는 세상 그 누구보다 독한 엄마가 되어갔습니다. 그러는 중에도 남편은 여전히 바뀌지 않았죠. 옷은 제일 좋은 걸로만 입고 다니면서 부자 행세를 하기 일쑤였고 치는 사고에 뒤치다꺼리는 모두 제 몫이었습니다. 최소한 저는 남편이 다른 사람에게 피해주는 걸 원치 않았기 때문에 돈은 벌지 않아도 좋으니 사기는 치지 말라고 부탁하기도 했지만 그때마다 남편은 코웃음을 쳤고 자신이 하는 행위가 사기가 아니라는 궤변을 늘어놓았습니다. 야, 이게 사기면 세상 사람들 모두 사기치는 거야. 내가 하는 건 사업이라고 사업. 너도 언젠가 내가 갖다 주는 돈에 고마워할 거다. 너 내가 교도소 들어가기 전까진 그 돈으로 잘 살았잖아. 그랬으면서 왜 이제 와서 말이 많아? 잔말 말고 내일에 신경 꺼! 정말 어처구니가 없었죠. 남편의 저런 말을 듣고 있노라면 정말 사기꾼이 달리 사기꾼이 아니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철저히 자기 논리에 빠져서 자신이 무슨 죄를 저지르고 다니는지 전혀 인지하지 못했으니까요. 전 아이들이 설사 아빠의 저런 이상한 말을 듣고 나중에 따라하지 않을까 싶어 그때마다 아이들의 귀를 막았고 혹시 듣는다 해도 저런 건 나쁜 거니 절대 귀담아 듣지 말라고 말해주곤 했습니다. 애들은 머리가 크자 저에게 아빠랑 이혼해 엄마 라며 오히려 제가 남편과 헤어지기를 바랬어요. 애들이 보기에도 아빠라는 작자가 자기들을 돌보기는커녕 오히려 바깥만 놔돌면서 엄마인 저를 힘들게 하니 좋은 사람이 아니라는 것 정도는 한눈에 알았어요. 특히 아들은 덩치가 커진 이후로는 종종 남편이 저에게 손찌검을 하려고 할 때 본인이 막아주기도 했고 딸 하나는 어린 나이부터 아르바이트를 하며 집안의 보탬이 되겠다고 하는 통에 저는 참으로 엄마 자격이 없게도 아이들의 도움을 받으며 어떻게든 이 생활을 영위해 나갔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자식들까지 자신을 좋아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자 집에 들어오는 시간보다 밖에 나가 있는 시간이 더 길었습니다. 그렇게 남편은 제 옆에 없었지만 우리 아들과 딸은 늘 제 옆에 있었고 언제나 제가 힘든지부터 걱정해 주었죠. 그 노릇을 20년이 넘게 했습니다. 어렸던 아이들은 다 자라서 제 몫을 해나갔고 좋은 남편과 아내를 만나서 자기 삶을 찾았습니다. 그때의 기분은 죽어서도 잊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어른이 되어 행복하게 제 인생을 살아가는 아이들이 보고 싶었기 때문에 남편이 그렇게 지긋지긋한 중에도 서류상으로나마 부부라는 관계를 유지해왔던 건데 그간의 노력을 모두 보상받는 느낌이었어요. 그렇게 아이들이 크고 나니 이제 드디어 저를 위한 삶을 살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때 마침 공교롭게도 남편이 집에 돌아왔죠. 그것도 자기 상간녀를 끌고서요. 자기가 이혼하고 싶어 할 만하네. 완전 아줌마잖아. 저를 본 상간녀가 처음으로 꺼낸 말이었습니다. 상스러운 옷차림을 하고 있던 상간녀는 마치 자신이 본처인 듯 행동했고 저를 깎아내리는 발언을 계속해댔습니다. 이래서 자기가 같이 못 살겠다는 거구나. 이제야 이해가 된다. 자기야, 내가 쓸 방은 저긴가? 하지만
전 덤덤했어요. 바람을 핀 상대를 저렇게 당당하게 집으로 끌고 들어온 남편이 더 신기했죠. 그동안 결혼 생활을 유지하면서 못 볼 꼴은 다 보았다고 생각했는데 더 바닥으로 떨어질 곳이 있다는 게 놀랍더라고요. 제가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자 남편은 상간녀의 허리를 더 꼭 껴안더니 저한테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화는 났지만 이미 이혼을 준비하고 있었던 저는 남편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이유가 없었어요. 하루라도 저 짐승의 얼굴을 마주하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이혼 서류 준비할 테니까 걱정 말고 나가. 제가 생각보다 선뜻 이혼을 받아들이자 남편은 이상하다는 듯 보더니 일주일 뒤에 올 거니까 그때까지 준비해놔. 라고 하고는 상간녀를 데리고 나갔습니다. 그 뒤로 이혼까지는 일사천리였어요. 보통 한쪽이 바람을 펴서 하게 된 이혼은 위자료를 받을 수 있었겠지만 저는 꿈도 꾸지 않았습니다. 20년 넘게 살면서 남편이 돈이라고는 쥐뿔 만큼도 없다는 걸 알기도 했고 설사 시댁돈을 뜯어온다고 해도 소송이혼으로 가면 절차도 복잡하고 원치 않아도 남편의 얼굴을 더 오래 봐야 하기에 차라리 얼마 되지도 않는 돈 몇 푼을 받을 바에는 그냥 빨리 이혼을 해버리고 남남이 되는 게 더 속이 편했어요. 제가 이혼을 한다고 하자 아들과 딸은 전부 잘했다며 저를 껴안아주면서 자기 일처럼 기뻐했어요. 그리고 생각지도 못한 통장 하나를 건네더군요. 엄마, 그동안 우리 때문에 아빠랑 산 거 알아요. 그게 참 미안했어요. 나랑 서연이가 돈 모았으니 엄마 살기 좋은 전셋집 구해봐요. 얘들아, 제겐 그 순간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사실 상상치도 못했습니다. 저들 사는 것만으로도 어렵고 힘들었을 텐데 절 위한답시고 한 푼 두 푼 돈을 모았다니. 그 마음이 너무 고마워 자식들의 손을 붙잡으며 펑펑 눈물을 흘리고 말았어요. 그렇게 자식들 덕분에 저는 가진 돈이 얼마 많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남편과 살던 월세집을 벗어나서 자식들 집과 가까운 곳에 작은 전셋집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혼자 전셋집에 사니 지금까지와는 정말 다른 세상이었어요. 전 뒤늦게 맛본 자유에 흠뻑 빠져버렸습니다. 그동안은 집안을 돌보고 애들 돌보느라 못 가졌던 자유였는데 남편도 없고 애들도 다 자기 인생 찾았으니 이제야 저를 위해 살 수가 있더라고요. 처음 시도해봤던 것은 짧은 여행이었습니다. 평소 여수를 무척이나 가보고 싶었는데 새 집을 구하고 그 주 주말에 처음으로 여수에 혼자 기차를 타고 놀러 갔어요. 바다도 보고 맛있는 것도 먹고 집에 돌아오니 드디어 내가 제대로 살 수 있을 것 같다는 자신감이 물씬 들었죠. 한번 여행을 다녀오고 나니 물꼬가 트였는지 대구, 부산, 제주도,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해외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이 용돈을 주기도 했고 그동안 벌면서 조금씩 저축했던 돈들, 그리고 새 집에 와서도 벌고 있었던 돈을 모으니 혼자 여행을 가기에는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새로운 것들을 보는 건 참 많은 것들을 느끼게 해주더군요. 내가 얼마나 우물한 개구리처럼 살았는지도 깨달았고 늦었지만 제가 아이들을 생각해서 미뤄왔던 이혼이 오히려 아이들을 더욱 힘들게 했을 수도 있다는 것도 깨달았어요. 여행을 가지 않을 때면 저는 손주들 돌봐주는 재미에 푹 빠져 있었어요. 딸은 아직 자식이 없었기에 제가 돌볼 수 있는 것은 아들이 낳은 자식이었는데 아들도 그렇고 며느리도 그렇고 맞벌이였기 때문에 둘이 일 나가 있을 시간에 제가 아들네 집에 가서 손주들을 봐주거나 아니면 손주들을 저 사는 집으로 데려와서 돌봐주기도 했습니다. 며느리도 아들도 제게 무척이나 고마워했지만 저는 오히려 혼자 사는 적적함을 손주들 덕분에 즐겁게 보낼 수 있었으니까 오히려 제가 더 고마워할 일이었죠. 그렇게 혼자 여행도 다니고 하루가 다르게 무럭무럭 커가던 손주들을 성심성의껏 돌보고 있을 때쯤 누군가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원래 처음 보는 번호는 받지 않는데 이상하게 그 번호는 받아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받아보니까 예전에 남편과 함께 저희 집에 찾아왔던 그 상간녀였습니다. 사실 울면서 뭐라고 말하는 통에
처음에는 잘못 걸린 전화인 줄 알았지만 다시 보니까 목소리가 익숙해서 알 수 있었어요. 제 전화번호는 어떻게 알았는지, 전화는 왜 했는지 할 말이 많았지만 엉망진창으로 우는 덕에 대화를 할래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첫 전화는 그냥 끊어버렸어요. 쓸데없이 상간녀의 울음소리를 들으며 시간 낭비하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그러니 다시 전화가 오더라고요. 이번엔 울음을 그치고 나서 전화를 한 건지 확실히 아까보다는 말이 통하는 상태였습니다. 왜 전화했나요? 우리가 할 말이 있는 사이는 아닐 텐데. 꼭 물어볼 게 있어요. 제발 잠깐만 만나줘요. 남편 옆에 붙어서 절 막대했던 상간녀는 굉장히 다급하고 절박한 목소리였어요. 잠시 고민했던 전 갑자기 무슨 바람이 불어서 저에게 전화를 했는지 궁금했기에 일단 살던 집 근처 카페를 이야기해주고는 거기서 만나자고 했습니다. 대충 옷을 입고 나가니 상간녀는 미리 카페에 와 있더라고요. 당시의 반짝반짝하고 예쁜 모습과는 참으로 거리가 있는 몰골이었습니다. 그 일이 있고 딱 1년여 만에 보는 것인데도 거의 세월이 10년은 지난 것 같은 느낌이더라고요. 제가 자리에 가서 앉으니 상간녀는 퀭한 눈으로 제게 물었습니다. 그 남자 정말 빈털털이에요? 아니죠? 돈 있죠? 내가 뭘 잘못 알고 있는 거죠? 아니라고 말해주세요. 지금 정말 죽을 것 같아요. 내 생활이 말이 아니라고요. 상간녀는 말을 하면서 흥분했는지 목소리를 점점 높였고 사람들 시선이 여기로 오는 게 느껴졌어요. 저는 상간녀가 내뱉은 저 말을 들으며 그간 대충 무슨 일이 있었는지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아마도 제가 속은 것처럼 이 여자도 전 남편에게 속은 것 같았죠. 하지만 일단 아무것도 모르는 척 상간녀에게 차분히 무슨 일인지 이야기해보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상간녀는 머뭇거리며 자기 이야기를 꺼냈어요. 처음 그 사람이랑 만났을 때 그 사람이 저한테 명함 하나를 건넸어요. 자기가 무슨 기업의 사장이라고 했고 집안 자체에 돈이 많아서 물려받을 재산도 되게 많다고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뭐 긴가민가 했는데 저한테 비싼 술도 사주고 명품백도 사주고 자기랑 있으면 부잣집 사모님처럼 살 수 있다는 걸로 얘기를 하니까 저는 이 남자를 잡으면 인생 역전을 할 수 있겠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그랬어요. 역시나 제 예상이 맞았어요. 또 상간녀는 전 남편에게 아내가 있다는 것은 처음부터 알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아내만 보면 밥맛이 떨어져 밥맛이. 이런 말들을 지겹지도 않나 생각이 들 정도로 자주 했다고 했으니까요. 하지만 아내가 있어도 상관이 없다고 생각했답니다. 어차피 이미 이 남자는 아내에게 오만정이 다 떨어진 상태였고 그러면 아내가 이혼만 해주면 자기가 그 자리를 꿰찰 수 있을 거라고 여겼다고 했죠. 그 마음을 먹고 찾아온 것이 바로 그날이었던 겁니다. 제가 생각보다 순순하게 이혼을 해줘서 놀랐는데 살고 보니 왜 제가 그렇게 아무런 말 없이 이혼을 진행했는지 알게 되었다고 했죠. 남편은 상간녀랑 살면서도 저와 똑같은 방식으로 행동을 한 겁니다. 돈은 안 벌고 구치소를 오가며 사기를 치고 심지어 폭력을 행사하는 것까지 말이죠. 상간녀는 참다 못해 저에게까지 온 겁니다. 남편이 없는 사이에 온 집을 뒤졌으나 돈 같은 건 나오지도 않았고 상간녀 입장에서는 남편이 돈이 있는데 집에서 찾을 수 없다는 것은 곧 돈을 어디다 숨겨둔 거라고 판단을 해 그 위치를 제가 알고 있으리라고 생각을 한 거죠. 정말 죄송해요. 그 집 나갈 테니 돈 어디 있는지만 알려주세요. 그동안 제가 있는 돈도 다 가져다 줘서 저 정말 돈이 하나도 없어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돈이라도 가져야 해요. 안 그럼 저 정말 빈털털이에요. 낯짝에 철판 깐 것처럼 뻔뻔하게 굴던 사람이 이렇게 추레한 행색으로 애걸복걸하니 이 여자도 정말 가지가지한다 라는 생각과 함께
조금 안쓰러운 마음도 있더라고요. 애초에 저는 상간녀한테는 별 유감이 없었기도 했고, 처음 제가 남편과 결혼을 결심했던 것처럼 이 여자 역시 남편에게 속은 거였으니까요. 하지만 모든 상황을 다 따져본다고 할지라도 이 여자가 가정을 파탄낸 나쁜 짓을 한 건 맞았기 때문에 저는 냉정하게 있는 진실만을 다 알려줬습니다. 그놈, 돈 한 푼 없는 빈털터리예요. 집도 월세고 가진 거 하나도 없어요. 옷이 비싼 건 사기쳐서 얻은 돈으로 산 거라 그런 거고, 그것 때문에 교도소도 수십 번을 들락날락 거렸어요. 나도 남편이 잘 사는 줄 알고 결혼했다가 그 사실 알게 되었고요. 뭐라고요? 교도소요? 네, 사기꾼이에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도 모르고 불륜을 저지른 거예요? 정말 한심하고 황당하네요. 대체 무슨 이야기를 할 건지 궁금해서 만난 거니 오늘 이후로는 더 연락하지 마세요. 도망을 가든 뭘 하든 알아서 살아요. 나는 그 남자랑 더 이상 아무 관련이 없으니. 그 일이 있고 나서 상간녀로부터 3번 정도 더 전화가 왔지만 다 무시하고 번호까지 차단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더 이상은 연락이 안 오더라고요. 그 상간녀가 어떻게 살고 있을지 궁금하긴 했습니다. 이제 제가 당했던 그 처지가 될 테니 불쌍하기도 했죠. 하지만 그렇다고 제가 나서서 구해줄 생각은 없었습니다. 그나마 제가 남편에게 아무런 정이 없었고 이미 오래전부터 형태만 유지하는 부부였기에 망정이지. 만일 정말 남편을 사랑하고 있었다면 그 여자는 정말 멀쩡한 가정을 파탄내는 최악의 짓을 한 거나 다름이 없으니까요. 하지만 상간녀가 절 찾아온 이후로 더 충격적인 일이 생기더라고요. 이번엔 남편이었어요. 평생 얼굴 볼 줄 몰랐던 남편이 절 찾아 제가 사는 집으로 왔더라고요. 아이들에게 울며불며 빌어 제가 사는 집을 알게 됐다면서요. 꼭 말하고 싶은 게 있으니 들어달라고요. 지금껏 제게 큰 소리만 쳐댔던 남편이 이렇게 나오니 저는 황당하고 기가 찼습니다. 그러면서 한편 직감으로 분명 제게 요구하는 게 있을 거란 생각이 들었지요. 저는 남편을 드릴까 말까 망설이다가 일단 얘기나 들어보자 싶어 남편을 집 안으로 들였습니다. 집안 불빛에서 본 남편의 행색은 참 초라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언제 씻었는지 몸에선 심각한 냄새가 진동하고 있었고 허세를 부리기 위해 입곤 했던 짝퉁 티셔츠는 어디 갔고 웬 노숙자들이 입는 옷을 걸치고 있더군요. 남편은 제게 추위에 많이 떨었다며 따뜻한 물 한 잔을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당신이 여기서 물 얻어먹을 자격은 있다고 생각해? 나하고 우리 애들한테 한 짓은 영영 잊은 거야? 날카로운 제 말에 남편은 흠칫 놀라다 고개를 푹 수그렸습니다. 전과 같았으면 그게 남자한테 할 소리냐며 큰 소리 떵떵 쳤을 텐데 아무 말도 못하고 있으니 이상하긴 하더군요. 전 남편 앞에 찬물을 떠주곤 할 말이 있으면 얼른 이야기하고 가라며 재촉했습니다. 그러자 남편은 조심스레 입술을 떼었어요. 내가 이번에 좀 큰 사기를 쳤어. 당신도 알다시피 내가 돈이 없잖아. 마누라는 도망갔고 변호사 살 비용이 필요해. 이번에 가면 정말 오래 살다 나와야 되는데 나 정말 싫어. 당신 이런 집에 사는 거 보니까 돈 좀 있는 모양인데 나 좀 한 번만 살려주면 안 될까? 그간 같이 살았던 정도 있고 말이야. 그래도 나 명색에 애들 아빠잖아. 애들 아빠가 교도소 갔다는 얘기 들으면 좀 그렇지 않아? 남편은 추잡스럽게도 애들까지 걸며 제게 돈을 요구하러 온 거였습니다. 저 나이가 되어서도 다른 사람들에게 패기치고 빌빌거리며 사는 꼴을 보니 정말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오더라고요. 저는 남편의 말이 끝나자마자 남편의 앞에 있던 물잔을 들어 그대로 남편의 머리 위로 쏟아부어 버렸습니다. 남편은 악소리를 내며 이게 무슨 짓이냐 버럭 소리를 쳤지만 저는 눈 하나 깜짝 않고 말했습니다. 다신 내 눈앞에 나타나지 마! 그리고
내가 당신과 정 때문에 산 거라 착각하지도 마. 애들 때문에 당신과 산 거야. 당신이 그런 착각한다는 생각만으로도 기분이 더러워. 경찰 부르기 전에 사라져! 너, 너, 경찰 부를까? 곱게 사라질래? 남편은 순간적으로 자기도 화가 나 제게 주먹을 들었지만 제 손에 핸드폰이 들려 있는 걸 알고 손을 떨기만 할 뿐 아무 행동도 하지 못했습니다. 남편은 비 맞은 생쥐꼴로 천천히 집 밖을 나갔고 전 그런 남편을 보며 빙긋 웃었습니다. 절 그간 못살게 굴고 구박을 하며 죄책감 하나 느끼지 못했던 인간 같지 않은 남자에게 한 방 먹인 정말 통쾌한 승리였죠. 어디서 그런 용기가 나왔을까요? 제 삶을 찾은 이후 생긴 용기였을까요? 용기 내어 하지 못했던 말을 하니 10년 묵은 채증이 내려가는 기분이 들었어요. 하지만 남편이 사라진 그날 밤엔 한편으론 왜 그간 이런 놈에게 말 한마디 제대로 하지 못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 서러운 마음에 한동안 눈물이 흐르더군요. 이런 별 볼 일 없는 사람에게 당하고 살아왔던 제 자신이 너무 안쓰럽게 느껴져 그날 혼자 담아놓은 술로 마음을 추스리다가 아이들에게 연락해 위로를 받았습니다. 아이들은 제 마음을 잘 안다는 듯 그 무엇보다 따뜻한 말로 제 마음을 어루만져 주었네요. 살다 보니 이런 일도 있습니다. 다신 만나지 않을 줄 알았던 남편이었지만 이렇게라도 작게 복수했으니 기분은 나쁘지 않아요. 남편은 아마 교도소에서 그 큰 죗값을 받을 거고 남은 인생을 비참하게 살아가겠죠. 아마 본인이 저지른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살아가겠지만 특히 저희 가족에게 저지른 죄는 죽었다 깨어나도 모르겠지만 아이들이 있으니 저는 괜찮아요. 남편에게 당하고만 살았던 제 세월이 안쓰럽고 아깝기도 하지만 그러기에는 제 자식들이 너무 소중해서 그냥 하나를 얻고 하나를 잃었다고 생각하기로 했어요. 그리고 제 자식들은 분가를 해도 절 끔찍이 생각하며 너무 잘해주고 있고요. 아, 참, 시국이 안정되면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자식들과 함께 여행을 가기로 했어요. 제가 저번에 갔던 여수가 너무 좋았던지라 자식들에게도 자랑을 했더니 손주들을 데리고 다 같이 가족여행을 가자고 하더라고요. 손주들과 함께 하는 첫 가족여행인지라 너무 기대가 됩니다. 말하기 입 아플 만큼 고단한 인생이었지만 그래도 나이 먹으니 이런 봄볕도 제 인생에 들어오네요. 사연을 쓰면서 지난 세월이 생각나 눈물을 글썽이기도 했지만 글 쓰는 내내 자식들과의 추억을 떠올릴 수 있어 뜻깊은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까지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여러분들의 인생에도 부디 제가 지금 누리고 있는 봄볕과 행운이 가득 들어오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